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2021년도 기출문제 해설 강의 진행하는 시간입니다. 시험 2월 6일 날 시행을 했죠. 1교시 사회복지 기초 중에서 1과목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보통 인행사라고 하죠. 상담 심리 파트 내용입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출발해 보겠습니다. 1번 문제 가보시죠. 인간 발달 이론이 사회복지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옳은 것 체크하면 1번이네요. 아들러의 이론은 인간을 하나의 통합된 유기체로 인식하였다라고 합니다. 아들러는 프로이드의 제자죠. 프로이드는 인간은 이드, 본능과 에고, 자, 슈퍼에고, 초자로 이루어진 분리된 존재이다라고 했는데, 청출어람, 아들러 제자는 스승님 아닌 게 배요. 인간은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통합된 유기체로서 여러 가지 일과 사회와 또 본능, 리비도를 통해서 이렇게 형성되는 과정이다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통합된 유기체 나오면 아들러 정답 1번이다 나왔습니다. 정답이 나왔기 때문에 2번, 3번, 4번, 5번은 이 자체가 바이러스예요. 왜? 옳지 않은 거니까. 그래서 옳지 않은 거 분석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바이러스 채워서 버리면 됩니다. 얼마나 쉬워요. 근데 여기서 잠깐 못 버려요. 혹시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이래서 우리가 구호를 만들고 구호를 외치는 겁니다. 이런 불신이 생길 때 믿음 천국 불신 지옥 믿어야 합격이다. 구호 외치면서 2번 문제로 넘어가 봅니다. 인간 발달의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것만 또 나왔네요. 옳은 것만 체크하면 2번 발달에는 결정적 시기가 있다. 그렇죠. 발달. 보통 이제 사춘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다라고 합니다. 심리적으로 또는 신체적으로 역동적인 활동이 일어나죠. 정체성의 여러 가지 혼미나 이런 유실이나 또는 정체감 안정이나 이런 출렁출렁 겪으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다. 그래서 결정적 시기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런 문제는 사실 인문학 문제예요. 인문학. 우리가 보면 성장판이 다 닫히면 키 안 크지 않습니까? 그 성장판이 열려 있을 때까지만 키가 크겠죠. 그러니까 성장판이 열려 있을 때만큼 크니까 결정적 시기가 있다. 성장판이 있건 없건 50살에 170, 60살에 180, 70살에 190 이렇게 안 크지 않습니까? 이거 상식이죠. 그래서 발달 에는 결정적 시기가 있다. 성장판이 그렇다라고 하시면 어우 쉬워라. 공부할 것도 없네. 얘는 외우지 제가 말라겠죠. 왜냐하면 똑같이 나와요. 문제 은행식이에요. 나오면 똑같이 번호까지 똑같습니다. 글자 한 개 안 바뀝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3번 문제 가보시죠. 생태학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것은 이런 거 나오면 또 여러분들이 또 울렁증이 있어요. 어려운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꽃가게 안 어렵습니다. 생태학 이름이 뭐냐? 생태학 나오면 명태, 생태 그게 아니라고요. 생명체의 유기성. 생명체가 움직인다. 이건 이제 생태학적 이론이라고 한다.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네. 이 생태학 이론에서 보게 되면 옳지 않은 것을 니은, 리을이네요. 니은, 리을을 체크하고 얘는 옳은 거니까 볼 필요가 없겠죠. 이거 외워봤자 별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가 왜 옳지 않은 거를 분석하는 거죠. 인간의 본성에 대한 정신적 환경적 결정을 이룬다. 정신적 환경적 결정. 생태학은 뭐라고 했어요? 생명체는 플라우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결정론이 아니다. 흘러가는 거다라고 하죠. 결정론을 바탕으로 하였다. 결정론을 배척하였다. 왜? 생명체니까. 얼마나 쉬워요. 타인과 관계를 맺는 인간의 능력은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후천적으로 습된다. 이거는 일반적인 게 아니라 생태학적 이론에서 말하는 겁니다. 생명체의 흐름, 이 생태학 이론에서는 타인과 관계를 맺는 친밀성은 어느 정도 타고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격적으로 친밀한 성격 있지 않습니까? 반가워, 오랜만이야 이런 사람이 있고, 반갑네 이런 사람이 있고, 이런 유전적 요인을 강조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과 관계를 맺는 인간의 능력은 타고난 것이다.
학습된 것이 아니라 타고난 것이다 라고 생태학적 이론에서는 주장하였다. 그래서 후천적 습득된다고 전제하였다. 웃기지 마라.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니은, 리을 체크 포인트 하면 항상 답이 3번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here and now 이 문제 나왔으면 좋겠어요?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맨 처음에는 저거 어려운 데다가 저렇게 똑같이 나오면 맞출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 합격입니다. 똑같이 나옵니다. 교수님 나는 이거 나오면 아무리 교수님이 쉽게 설명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럼 답이 니은 리을이에요. 그냥 니은 리을 후천적 아니다. 결정론 아니다. 뭔디? 그냥 몰라도 아니라고 했다 우리 교수님이. 이 답만 맞추면 됩니다. 답만 맞춰서 합격 그러면 목적 달성입니다. 4번 가보시죠. 프로이트의 심리성적 발달 단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또 어떤 사람은 교수님 어떤 책에는 프로이드라고 나오는데요. 그런 거 다 헛발질이에요. 프로이드건 프로이트건 뭐 어때요? 그냥 외국 발음이니까 막 이드라고 하더라고 이트라고 하더라고. 프로이땡이라면 어때? 그냥 답만 맞추면 되는데. 심지어 S.FREUD 이런 거 외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아주 게토레이입니다. 게토레이. 여기서 옳은 거 체크하면 남근기 동성 부모에 대한 동일시의 기제가 나타납니다. 동일시. 보통 이제 남근기에 형성되는 게 오이디푸스 일렉트라 컴플렉스가 이 남근기에 이루어집니다. 이게 또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응용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응용 문제 나올 수 있는 건 제가 추가로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드립니다. 부연 설명 안 하는 거 그냥 부여잡고 넘어가십시오. 남근기 이건 이제 프로이트가 얘기했어요. 남근기 때에 보통 이제 4세 6세경이죠. 4세경에 남자아이가 엄마를 너무 사랑해. 그래서 아빠 보고 엄마는 내 거야. 그래서 아빠하고 엄마하고 사랑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겐세에 끼는 거죠. 이렇게 당구 용어로 이제 겐세라는 데 끼는 거죠. 그래서 엄마는 내 거야. 그래서 아빠를 적대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를 경쟁 상대로 보고 아빠처럼 흉내내는 겁니다. 아빠처럼 흉내내고 넥타이 어디 있어? 엄마 막 이렇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아빠처럼 이렇게 엄마 밥 줘! 막 이렇게 해서 엄마를 너무 사랑해서 아빠한테 뺏기기 싫어서 이런 걸 이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어떻게 교수님 그런 이름이 다 있어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제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제가 봐도 이상해요. 프로이트가 만들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프로이트한테 물어보세요. 저한테 따지면 안 됩니다. 근데 프로이트 죽었어요. 이렇게 어떤 부모에 대한 동성 부모에 대해서 동일시 질투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남근기에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볼 거 없죠. 5번 갑니다. 에릭슨의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에릭슨 옳은 것만 보는 거죠. 에릭슨의 이론은 보통 인지발달 이론이에요. 인지발달 이론이다. 인지가 뭐죠? 인지. OT에서 설명드리면 인지는 내가리다. 내가리. 영어로 DGR. 내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리가 발달됐다는 이론을 에릭슨이 얘기했습니다. 너무 쉽지 않나요? 옳은 것은 이니까 과학적 근거나 경험적 증거가 미흡하다 이겁니다. 그렇죠. 내가리가 발달되는 건 볼 수가 없잖아요. 실험을 통해서 머리를 대가리를 잘라갖고 이렇게 분해해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과학적 근거나 경험적 근거가 미흡하다. 당연하지. 왜? 내가리를 분해할 수 없으니까. 너무 쉽지 않나요? 정답 5번이다. 나머지는 볼 거 없다. 불안한데요? 성격 고쳐야 됩니다. 6번 넘어가 보시지요. 융의 이론, 융도 프로이트의 제자입니다. 아주 똑똑한 제자예요. 설명어로. 얘는 아주 요즘 물어보면 강남 스타일, 아들러는 강북 스타일 이렇습니다. 하여튼 융, 프로이트, 아들러 이렇게 맥락이 이루어지는 프로이트의 제자들이에요. 옳은 것은 옳은 것만 보는 겁니다. 우와, 다 옳으네요. 그래서 의외로 옳은 것을 고르시면 의외로 정답이 다가 맞습니다. 우리는 이런 선입견이 있어요. 이 선입견이 참 힘들어요. 공부하기가. 선입견 학교 다닐 때 학습돼서 그래요. 학습. 이 학습되었다라고 하는 건 이제 나중에 배웠지만 이건 행동주의 이론이에요. 행동주의. 여러분 제가 아무리 강의를 잘해도 여러분 만나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거 융이 이렇게 해봐요. 힘내서 아주 그냥 이 영상 끄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짜증나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들은 왜요? 잘못된 학습 때문에 그렇다. 어떻게 해야 돼, 학습은? 학습을 통해서 고쳐야죠. 이게 상담 심리학의 원뿌리 이론이죠. 그럼 잘못된 행동을 고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주의식 공부 선생님이 적고 그냥 메모하고 드립다 외우고 용어도 모르고 이러니까 그게 학습했으니까 이렇게 답만 찍는 게 불안한 거예요. 하나씩 다 설명해야 돼. 이건 왜 그렇고 원형은 뭐고 원형 탈모증인가 이건 뭐고 ARCHET는 뭐고 이거 미친 거 아니에요. 이런 공부하니까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게 공부한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학습을 통해서 고쳐야죠. 어떻게 답만 오케이 6 나오면 그냥 모두 답이구나. 정답 5번 끝. 이러면 학습 다 끝난 거예요. 똑같이 나와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게 안 되는 분은 성격 고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심심한 분들은 안 심심하면 그냥 이런 거 6 나오면 모두 답이다 라고 보고요. 조금 심심한 분들은 자기는 중년 이후에 사는 원형이다. 나는 그냥 원래 나지 원형이다. 과거의 사건 미래에 대한 열망이 성격 발달에 동시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지. 과거가 프로이트는 과거를 중요시니까요. 얘도 제자니까. 리비도는 뭐 삶의 에너지, 뭐 본능이지. 리비도 성적 에너지라고도 보통 하는데 그냥 삶의 에너지 같은 맥락입니다. 성격 발달은 개성화 통해서 그렇죠. 개성화되는 거죠. 그렇구나. 모두 답이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또 학습하게 될 때 설마 다는 답이 아니겠지. 설마 한 개는 답이 아니겠지. 두 개가 답이겠지라고 생각했어요. 보통 이제 이거 2번 아니면 3번 찍어서 삑사리가 나는 겁니다. 대부분이 이런 문제가 나오면 모두 답이 의외로 맞습니다. 모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번 문제 가보시죠. 아들러의 이론하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아들러 이번에 시험 엄청 나오네요. 아들러, 프로이드, 융, 이번에 출제 유형은 보통 이제 그 프로이드 학파 사람들이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옳지 않은 건 2번 위기와 전념을 기준으로 생활양식. 아들러의 생활양식. 아들러의 이론을 보게 되면 아들러의 문제점은 뭐냐면 열등감이에요. 열등감. 인간의 문제점은 열등감이 문제다. 그래서 그냥 웃자고 하는 겁니다. 아들을 못 낳아서 열등감. 그래서 아들을 못 낳아서 열등감이다. 그러면 상담의 목적이 나오겠죠. 목적은 뭐예요? 열등감 회복이죠. 열등감 회복이다. 이 열등감 회복 또는 우월감 추구 이런 과정에서의 생활 양식이 중요하더라. 그래서 생활 양식을 강조하였다라고. 생활 양식. 이런 네 가지 생활 양식을 강조하였다. 그래서 지기도사 보통 지배형, 기생형, 도피형, 사회형. 그래서 사회형이 가장 아주 아름다운 유형이다. 그래서 사회적 관심도 높고 활동 수준도 높고 또 지배형은 뭐예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사회적 관심은 없는데 활동 수준 높고 뭐 이런 유형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회적 관심과 활동 수준 사활 아들러는 사활을 걸었다. 그래서 사활 사회적 관심과 활동 수준에 따라서 생활 양식을 구분하였다. 위기와 전념이 아니라 사활을 기준으로 사회적 관심과 활동 수준에 따라서 유형을 구분하였다. 답이 나왔죠. 그래서 옳죠. 나머지는 볼 거 없겠죠. 교수님,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던데요. 사회적 관심은 아들러다. 그렇습니다. 아들러의 주요 과제는 일사회성이에요. 사람은 일하면서 살아야 된다. 어디에서? 사회 속에서. 어떻게? 성적 에너지, 리비도, 본능, 의욕을, 에너지를 갖고. 그러니까 이것도 나오는데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할 필요 없어요. 또 사회적 관심 아들 나오잖아요. 또 그때 해결하면 됩니다. 그때 가서 해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주인공은 위기와 전념이 아니라 사회적 관심과 활동 수준이다. 이 주인공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주인공이 밀려버리고 이 나머지들이 이 후보들이 앞에 나가면 더 헷갈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번 문제 가보시죠. 만드라의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만드라는 뭐예요? 자기 효능감이죠. 자기 효능감 이론이다. 자기 효능감은 뭐예요? 자기 스스로 믿는 마음. 자기 스스로 믿는 마음. 나를 믿는다. 이걸 뭐라 그래요? 자신감이죠.
그래서 나를 스스로 믿는 마음. 나는 합격할 거야. 우리 김덕기 교수님 강의대로는 100% 합격할 거야. 난 이미 합격했어. 라고 믿음 천국하시면 공부가 아주 재밌습니다. 이렇게 자기 효능감이 있는 사람은 만들어라. 자기 효능감이 없는 사람은 관둬라. 이렇게 되는 거죠. 옳지 않은 것 보게 되면 관찰학습 모델링이죠. 따라하는 겁니다. 첫 번째 단계는 동기 유발 과정이다. 동기 유발 과정이 아니라 주의 집중 과정이에요. 주의 집중. 즉 뭐냐면요. 제가 이제 배드민턴을 하거든요. 근데 배드민턴 저는 B조예요. B조. 이제 전국대회 B조였습니다. 전국대회. 근데 A조가 있어요. A조. A조는 거의 프로급 선수예요. 근데 막 이 백 치는데 기가 막히게 쳐요. 막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거예요. 관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칠까? 아, 손목을 이렇게 팔을 꿈치를 구부리지 않는구나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는 걸 뭐라 그래요? 주의 집중이죠. 그 다음에 그걸 기억하는 거죠. 기억을 뭐라 그래요? 파지 과정. 기억해서 인지에 보관하는 거. 보존. 그 다음에 필요할 때 꺼내는 거죠. 나도 한번 따라서 하는 거. 운동재생. 그 다음에 오 이렇게 하니까 잘 되네. 계속 해야지 라고 이제 동기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요. 여기서 나오는 것은 처음에 관찰학습은 뭐예요? 주의 집중하게 봐야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동기 유발 과정은 맨 끝에 오는 겁니다. 유발 과정이 아니라 주의 집중 과정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답이 나왔으니까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이렇게 공부해야 돼요. 나머지를 보는 순간 이 엑기스가 또 분해가 돼 보여요. 똥인지 된장인지 겨우 가려냈는데 또 자꾸 똥을 또 자꾸 찍어 먹어봐요. 똥 올라요. 그냥 된장만 엑기스 뽑아서 맛있게 드시면 아름다운 합격이 여러분 것이 됩니다. 여기서 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1타 2피 서비스 문제죠. 자, 관찰학, 만들어의 관찰학습 과정이 아닌 것은 1번 주의 집중 과정, 2번 보존 과정, 3번 운동 재생 과정, 4번 동기화 과정, 1, 2, 3, 4번이죠. 5번 떡볶이 먹기 과정. 그럼 답이 떡볶이 먹기 과정이겠죠. 이렇게 또 답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9번 갑니다. 스키너. 스키를 잘 타는 사람, 스키너의 이론으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것만 보면 됩니다. 스키너 몰라도 돼요. 그냥 다 맞출 수 있습니다. 행동 조성. 행동 조성. 행동 조성이라고도 하고요. 행동 조형이라고도 합니다. 조형법, 조형술 보면 우리가 뭐 CT 찍을 때 조형제 이렇게 맞지 않습니까? 조형제에서 CT를 단층, 층을 착 나오게 하는 거지. 층. 이렇게 층 잘 보이게. 마찬가지예요. 행동을 볼 때 복잡한 행동들을 이렇게 하나씩 나눠서 CT 촬영하는 것처럼 나눠서 하는 걸 이걸 행동조성법, 조형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행동조성은 복잡한 행동의 점진적 스텝을 설명하는 복잡한 행동을 탁탁 층을 만들어서 이렇게 점점 이렇게 합수할수록 욕한 학습하고 욕한 학습 이렇게 점점점 행동을 이렇게 늘려가는 거 이런 습득하는 것 이걸 행동조성이라고 한다. 행동조형이라고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옳은 거니까 1번 나고 나머지는 볼 거 없겠죠. 10번 갑니다. 처음에는 낫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공부 안 했는데요. 제가 전제 설명드렸지만 이게 옛날 학습 방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학습은 학습을 통해서 고쳐냅니다. 성격을 고쳐야 쉽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 10번 갑니다. 칼 로저스 인간 중심 사상, 인간 중심 이론, 또 인본 중심 이론, 내담자 중심 이론, 따끈따끈한 이론, 따뜻한 상담, 비제시적 상담 이런 로저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간이 진 보편적 객관적 인간은 보통 현상학적 장이라고 그래요. 현상학적 장은 필드죠. 인생에서 현상, here and now 지금 일어나는 현상의 모습 이게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누가 내가 my life 내가 중요해. 내가 그래서 내 인생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 경험을 강조했다가 아니라 주관적 경험을 강조했다. 그래서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내가 느끼는 주관적 경험을 강조했다. 그래서 이거 틀리기 쉽습니다. 객관적 경험이 왠지 좋은 말 같지 않습니까? 객관적 경험은 객관적 경험을 해서 뭐예요? 내가 중요하지. 내 주관적 경험이 중요하죠.
그래서 주관적 경험을 강조했다. 객관적 경험이 아니라 포인트 잡으십시오. 그래서 로저스 개인의 주관적 경험을 강조했다. 한 꼭지 팍 잡으시고 11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메슬로의 욕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 찾으면 되겠죠. 옳지 않은 것 찾는 이 답 찾기 게임이에요. 상위 단계의 욕구는 하위 단계의 욕구가 완전히 충족된 이후에 나타난다라고 해서 메슬로의 욕구 위계 이론 나오죠. 그래서 5단계 뭐가 있습니까? 생리적 욕구가 있고요. 또 이게 해소되면 안전의 욕구가 있고, 이게 해소되면 소속과 애정의 욕구가 있고, 그 다음에 자아 존중의 욕구가 있고,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다라고 나오는데, 상위 욕구는 하위 욕구가 일정한 부분 충족될 때 웬만큼 충족되면 넘어가요. 웬만큼. 그래서 완전히 충족되는 거 있어요. 인간이 완전히 거 있어요. 인간은 미완성, 인생은 미완성. 또 이런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그렇죠. 이거 완벽히 충족하려면 이거 하다가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충족되면 위로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완전히는 아니다라고 보면 됩니다. 포인트만 잡으시오. 완전히는 아니다. 메슬로우 끝. 나머지는 볼 거 없다. 공부 참 재밌지 않나요? 할 게 없습니다. 12번 갑니다. 피아제가 제시한 인지발달 나오네. 또 인지발달 뭐예요? 뇌가리 발달의 촉진이. 뇌가리 발달의 촉진이 아닌 건 뭐예요? 애착의 형성이다. 애착은 뭐예요?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I love you. 이게 애착이죠. 이건 친밀성이죠. 친밀성은 뭐예요? 정서적 의미죠. 정서는 마음이죠. 그래서 용어가 참 중요해요. 인지는 뭐예요? 뇌가리. 정서는 마음. 그러니까 뭐예요? 대가리가 아닌 건 마음이죠. 정서니까. 애착은 정서지. 정답 2번. 얼마나 쉬워요. 이걸 잘못 공부하면 인지발달의 촉진 요인, 성숙, 사회적 상호작용, 물리적 경험, 이렇게 외우면 이거 별 도움 안 돼요. 헛발질이에요. 만약에 우리 시험이 실기 주관식 시험이 있다면 인지발달의 촉진 요인 5가지를 쓰시오 하면 이걸 외우겠죠. 근데 우리는 객관식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볼 거 없습니다. 그냥 거꾸로 뒤집어서 역발상. 애착 형성은 아니다. 애착 형성은 우리 교수님이 그래서 인지가 아니라 정서라고. 정서하니까 또 갑자기 또 떠오르는 사람이 있네요. 제가 직업상담 강의할 때도 많이 예를 들어 설명했지만 직업상담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또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추억의 이런 또 추억이 떠오를 겁니다. 정서. 드라마 인기 중 제일 아주 유명했던 히트 드라마 천국의 계단. 음악도 막 빵빵빵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남자 주인공 권상우, 여자 주인공 최지우. 둘의 공통점, 혀가 짧죠. 저도 혀가 긴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드라마 저도 아주 친밀감 있게 봤습니다. 권상우 직책이 뭐예요? 재벌집 실장. 최지우 이름이 뭐예요? 정서. 둘이 헤어진 다음에 크리스마스 2분 같은 롯데월드에서 눈이 펑펑 오는 첫눈이 내리는 날 만났습니다. 둘이 아주 감격스러워서 던도야 사랑해. 던도는 띠땅님 우리 띠땅님. 그래서 던도와 띠땅님. 또 유명했던 그런 드라마가 생각이 납니다. 정서, 친밀감, 마음이죠. 13번 갑니다. 체계 이론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그런 것은 니은지다. 옳은 것은 나옵니다. 내겐 트로피다라고 하는 체계 내부에 유용하지 않은 에너지가 유용하진 에너지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겐 트로피야. 공유예요. 2개 이상, 2개 이상이니까 공유지. 감소하니까 보통 영어에서 보면 이제 N이자가 되면 부정의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감소되는 거구나. 여기는 뭐 유용하지 않은 에너지가 감소하니까 이건 좋은 거겠죠. 하여튼 감소되는 건 뭐 내겐 트로피다. 그냥 이해가 안 되면요. 그냥 내공이 옳은 것이다. 내공이 뭔데 몰라. 그냥 내공 들어가면 옳은 거야. 니은 디귿 끝. 이렇게 공부하면 완빵입니다. 어차피 똑같이 나오거든요. 글자 하나 안 바뀝니다.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겐 트로피 설명 다시 한번 보고요. 2개 이상
공유, 또 감소, 네겐트로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번 갑니다. 브론펜 브레너. 브론펜 브레너 이런 것도 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지가 다 써 있어요. 이거 브론펜 브레너인지 브론펜 뭐 브라더스인지 뭐 후라이팬 브레너인지 이거 몰라도 돼요. 그냥 이런 거 외우는 게 쓸데없는 공부하는 거예요. 더 게트웨이 공부 방법 BRON 이런 거 외우는 사람입니다. 지가 다 써 있는 거 생태 체계 이름입니다. 그래서 정답 체크하고 개인이 참여하는 둘 이상의 미시체계 간의 상호, 둘 이상의 중간 지역이죠. 그래서 둘 이상의 미시체계 간의 상호작용, 중간 역할을 한다. 중간 개투, 중간 체계다. 개인이 직접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그 개인의 발달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있으니까 바깥에 있는 거죠. 바깥 외자, 외체계다. 그래서 중간 체계, 외체계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해설 이 문제는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미시체계 보통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미시체계로 한다. 또 가정, 학교, 또래 집단과 같은 미시체계들의 연결, 상호관계, 그래서 가족과 학교 간의 관계 이렇게 중간 연결고리, 중간 체계다. 외부 체계라고 하고 외부 체계 또는 외체계 뭐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직장과 사회적 관계망, 직장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외체계, 거대 체계, 크죠. 거대니까 문화권. 그래서 문화권에 있는 체계를 거대 체계, 거시 체계라고 한다. 그래서 보통 부모의 가치관, 양육관, 사회 구성원의 청소년관, 보통 관념, 이런 관자, 관념이 나오면 거대 체계, 거시 체계. 또 쭉 보면요. 사회 역사적인 환경, 사회 역사적 환경 나오면 시간 체계다. 그래서 역사 나오면 시간. 역사는 흐른다. 어떻게 시간 속에서. 그래서 역사 나오면 시간 체계. 관, 청소년관, 양육관, 관 나오면 거대 체계. 또 직장 바깥에 있죠. 외부 체계. 또 가족과 학교 간의 중간 체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만 여러분 포인트만 잡아도 무조건 또 한 문제 먹고 들어갑니다. 근데 이런 거 안 외우고 또 달달달 이런 거 외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거 외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거 외우는 사람이 있고 가지각색이에요. 이거 외우는 사람은 1 게트레이, 이거 외우는 사람은 2 게트레이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15번 갑니다.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포인트만 잡자 홍삼 액기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5번 갑니다. 다음이 설명하는 퀴블러스인지 이것도 맞아요. 로스구인지 몰라도 돼요. 죽음과 상실. 항상 퀴블러스 나면 죽음이에요. 죽을 때.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A씨는 가난 말기 진단을 받았다. 그는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인정했죠. 수용했다. 수용. 끝. 너무 쉽잖아요. 여기서 또 하나 또 1+1 퀴블러스의 죽음에 대한 이 과정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과정 첫 번째 내가 왜 죽어? 부정하는 거. 왜 나만 죽어야 돼? 분노하는 거. 죽을 수가 없구나. 타협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별을 앞두고 우울하죠. 그 다음에 이제 수용하는 거. 이런 겁니다. 이게 순서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이렇게 보고요. 또 이렇게 나올 수 있죠. 퀴블러로스의 죽음에 대한 피해 과정이 아닌 것은 1번 부정, 2번 분노, 3번 타협, 4번 우울, 5번 수박. 그럼 답이 수박이겠죠. 16번 갑니다. 태내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태내기 수정하고 출산 과정을 태내기라고 합니다. 출제 오류예요. 참 출제자도 오류를 냅니다. 그래서 출제 오류. 이 정답 체크할 때는 4번이었습니다. 4번. 다운 증후군의 41개 엽시를 가지면서 나타나는 다운 증후군 이것도 맞는 말이거든요. 맞는 말인데 그냥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이게 맞으니까 뭐예요? 옳지 않은 게 없겠죠. 그래서 다 옳은 것이다. 이 문제는 시험에 안 나오겠죠. 출제가 잘못된 거니까요. 심심한 사람은 읽어보십시오. 다 옳은 거니까. 17번 갑니다. 영화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에릭슨의 자율성 대 수치입니다. 영화계는 뭐예요? 영화계. 똥 오줌 싸는 거예요. 영화계니까. 똥을 잘 싸준다. 잘 쌀 때 잘 치워준다. 똥 냄새 맡으면 어머
향기로워라 라고 하면 뭐예요? 신뢰감이 생기죠. 똥 싸도 이렇게. 근데 왜 똥 싸? 그러면 보통 무의식에 이렇게 억압이 와서 불신감이 생긴다. 그래서 신뢰감 대 불신감은 유학이다. 여기도 시험 여기서 무조건 폐치기도 나옵니다. 그럼 폐치기도 나오는 것만 맞아도 벌써 합격입니다. 25문제 중에서 최하 22개는 맞을 수 있습니다. 최하. 우리는 사회복지사니까 만점 맞으면 좀 재수없습니다. 그래서 24개, 22개에서 24개 맞는 게 가장 아름다운 점수가 될 것 같습니다. 초기 아동기죠. 3세까지 해서 나 응아했어 라고 하면 자율성. 또 쌌어 수치심. 학교 가기 전 유치원이죠. 가방 메고 갈게 어머 너무 잘한다 주도성. 그것도 못해 죄의식. 학령기. 학교 가는 거죠. 학교 잘 갔어요. 학교 들어가서 숙제 잘해 근면성. 숙제 못해 열등감. 청소년기. 질풍 로도시계. 내 자아 정체감이 잘 이렇게 익어가 자아 정체감. 안 익어가 정체감 혼미. 성인 초기. 이제 대학교 가서 이제 미팅하고 이제 연애질 할 때예요. 연애를 해. 애인이 있어. 친밀감. 애인이 없어. 고립감. 그다음에 성인기. 이제 사회에 나갔어요. 돈 잘 벌어. 생산성. 못 벌어. 집재성.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65세. 돈도 있고 아파트 당첨돼갖고 잘 살아. 자아 통합. 당첨 맨날 떨어지고 힘들어. 절망.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아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유아기 3세, 6세입니다. 옳지 않은 것만 보면 체크합니다. 그래서 5번 영아기 0세, 2세에 비해서 성장 속도가 빨라지는 특성을 보인다라고 나왔습니다. 영아기 0세, 2세 보통 이제 돌 지나면요 금방 커요. 말도 따라서 하고 그래서 보통 영아기 돌 지난 다음에 성장 속도가 빨라진다. 그래서 유아기 때가 영아기보다 더 빨라진다. 웃기지 마라. 영아기가 제일 빠르다. 이 포인트만 잡으시면 됩니다. 정답 나왔으니까 얘는 볼 필요가 없죠. 근데 이제 심심한 사람만 보세요. 진짜. 프로이드는 오이디푸 스릴레프 컴퓨터 그렇지. 근데 이거 어차피 나오면 똑같이 나오거든요. 나 같으면 이거 안 봐요. 어차피 포인트만 오케이. 영아기 0세 이사가 제일 빠르다. 유아기가 빠른 게 아니다. 포인트 잡고 끝. 정답 5번이네. 넘어가야지. 아름다워라. 얼마나 행복해요. 아동기 7세 12세죠. 그래서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래야 하는 설명이네요. 옳은 것을 모두 그런 것은 정답 체크하는 거. 출제로 또 나오네요. 이 사람 내가 볼 때 이 출제 예언 벌써 2문제가 올려놨으니까 이 사람 분명히 잘렸을 것 같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2개나 이렇게 삑자리가 나나요? 하여튼 정답은 뭐냐면요. 기억 니은이에요. 보존 개념. 이 아동기 7세, 12세 학교 갈 때는 보존 개념이 확대된다. 즉 질량 불변의 법칙. 요 질량과 요 질량은 서로 똑같다. 그래서 보존이 되어 있다. 보존 개념이 획득된다. 분류와 유목화가 가능하다. 그래서 어떤 분리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기억, 니은이 아동기가 나온다라고. 만약에 이 문제가 시험에 나온다면 아동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시하고 여기다가 이제 기억, 니은 하면 답이 2번이 되겠죠. 이렇게 체크 포인트 해주시고요. 20번 갑니다. 청소년기의 성적 성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기도 또 삑살. 이 사람 이제 정신 나가네요. 그래서 이 사람 100% 잘렸을 것 같아요. 여기 또 삑살이에요. 그래서 청소년기입니다. 성적 성숙에는 개인차가 있지만 발달의 순서는 일정하다. 발달의 순서는 있죠. 보통 머리에서 밑으로. 중앙에서 또 외부로 이런 발달의 순서는 일정하다라고 하고요. 2차 성징, 여성의 난소, 나팔관, 자궁질, 남성의 고환, 음경, 음남 등은 생식을 위해 필요한 기관이 발달을 말한다. 당연히 2차 성징은 성징이 발달하는 거겠죠. 그래서 1번과 5번 정답 체크 포인트 하고요. 나머지 볼 필요 없습니다. 이 문제가 나오면 똑같이 나오진 않겠죠. 그래서 혹시 이 문제를 뽑았다면 이 문항은 보세요. 성적 성숙에는 개인차가 있지만 발달에서는 일정하다라고 해서 이 문항이 문제은행에 들어간 거겠죠. 또 이 문항이 문제은행에 들어갔고요. 그래서 2차 성징은 생식을 위한
필요한 발달 기관이다. 그래서 요 문항만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번 갑니다. 하비거스트의 청년기의 발달 과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제적 수입 감소에 따른 적응. 보통 하비거스트 몰라도 돼요. 영어 몰라도 돼요. 뭐 하비거스트라고 하나 해빙거스트라고 하다 표현을 여러 가지 있거든요. 몰라도 돼요. 이건 인문학이에요. 경제적 수입이 감소해서 생각해 보세요. 청년기가 만약에 뭐 월 100만 원 받는다. 감사하고 적응해요? 안 적응해요. 안 적응하려고 비트코인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노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 이제는 아끼며 살아야지. 그래서 노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전기요금 나간다, 불 꺼라, 수도요금 나간다, 물 잠궈라. 이렇게 해서 적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 수입 감소에 대한 적응은 청년기가 아니라 노년기다. 22번 갑니다. 중년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중년기죠. 혼 이런 거 스펠링 외우면 혼나요 정말. 유동성 지능과 결정성 중이다. 혼이라고도 하고 혼이 주장했고 또 카텔이 주장했고 둘 다 주장했습니다. 혼과 카텔이 주장했는데 유동성 지능은 유전에 의해서 타고났다라고 하는 거고요. 결정적 지능은 환경에 의해서 지능은 점점 진화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점점 머리가 좋아지는 이 놀라운 현상을 느낄 겁니다. 여러분 제 강의 한 달만 들으시면 이 거의 뇌세포가 천재성이 되면 탁 보면 그냥 답이 팍팍 올라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동성 지능, 중년기는 뭐예요? 나이가 먹는 거잖아요. 나이가. 그래서 유동성 지능, 유전적 요인은 증가하는 게 감소하죠. 반면에 결정성, 환경에 의해서 환경이 자꾸 시험 공부를 자꾸 촉진시키면 이 결정성 지능, 이 환경에 의한 지능은 점점 증가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 가면 IQ 전부 다 150 이상 증가할 겁니다. 이렇게 나왔죠. 옳지 않은 것만 보고 옳지 않은 거 1번이고 왜 옳지 않은 것만 확인하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는 아싸 탐 나왔으니까 나머지 볼 거 없고 바이러스 끝 이런 거 외우면 혼나요. 23번 갑니다. 노년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년기 폐계 발달 과업 이론은 생애 주기를 중년기와 노년기로 설명하였다. 폐는 중년기와 노년기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였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유명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패키지. 너무 멋지지 않나? 패키지 다 통합하죠. 패키지 상품 1+1 통합. 그래서 패키지는 통합하였다. 구분이 아니다. 그래서 패키지다. 끝. 5번. 너무 재밌다. 공부 서프라이즈. 참 공부 너무 재밌지 않나요? 얘들은 버리면 되죠. 버려야 자유가 찾아옵니다. 24번 넘어가 보실게요. 또 나왔네요. 후라이팬. 거시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거시책의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에 의해서 형성되고 수정되는 특성이 있다. 그래서 형성되고 수정된다라고 하면 거시체계입니다. 즉 전쟁, 조약, 선거, 입법 등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형성되고 수정되는 것은 거시체계. 근데 역사는 흐른다. 역사 나올 때 시간체계라고 기억날 겁니다. 이 시간체계는 역사적 요인을 포함하는 겁니다. 형성되고 수정하는 게 아니라 역사적 요인을 포함하는 것은 시간체계고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을 형성하고 수정하는 것은 거시체계다라고 여러분들이 포인트 분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5번으로 가죠. 인생 주기별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길면 짜증나요. 근데 길면 짜증나면 답만 내면 간단해요. 노년기는 생물학적으로 노화를 경험하는 시기면서 경제적으로 안정된 시기이므로 심리적 위기를 경험하지 않는다. 경제적으로 안정될 수도 있고 안정 안 될 수 있어요. 안정이 되면 통합이고요. 안정이 안 되면 절망해요. 노년기일수록. 그러니까 심리적 위기를 경험하지 않는다. 웃기지 마라. 돈이 없으면 더 심리적으로 위기를 느낀다.
그래서 심적 위기를 경험한다. 간단하지요. 경험하지 않는다. 경험한다. 끝. 나머지는 버린다. 정말 공부 쉽습니다. 이렇게 헛발질만 안 하면 여러분 사회복지사 1급 합격하셨습니다. 요만큼 강의만 들어도 야 저렇게 공부해서 진짜 저렇게 나오면 합격인데 이런 자신감이 뿜뿜뿜 올라올 겁니다. 자 1교시 사회복지 기초에서 인행사 마치고 이제 2과목 사회복지 조사는 또 지금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26번 갑니다. 사회과학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만 보면 됩니다. 관찰 대상물과 관찰자가 분명히 구분된다라고 나왔습니다. 지금 아리까리하죠. 내용들이 왜 아리까리하냐면요. 용어가 명확하게 정리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용어, 사회과학 이런 말이 아주 찰지게 딱 이해가 돼야 되는데 어설프게 이해가 되면 아주 한두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리를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가장 확실하게 하는 건 뒤집는 거예요. 사회과학의 반대 뒤집으면 이건 뭐예요? 이건 자연과학이에요. 자연과학. 자연의 대표적인 주장은 뭐예요? 자연이죠. 뭐 생물, 화학 이렇게 근데 사회과학의 주제는 자연의 반대는 뭐예요? 인간이죠. 인간. 그래서 사회과학의 주인공은 인간이고 자연과학의 주인공은 자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과학 나오면 자연, 사회과학 나오면 인간에 대한 연구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인간에 대한 연구, 관찰 대상물과 관찰자가 관찰 또 대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구분된다. 웃기지 마라. 분명히 구분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7번으로 가보시죠. 사회과학과 사회복지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옳은 것만 보면 됩니다. 기영, 니은, 니을이네요. 옳은 것이니까 뭐 옳은 것은 뭐 읽어봐도 다 옳은 거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걸 체크하면 사회복지학의 응용과학이 아닌 순수과학에 속한다라고 했습니다. 사회과학은 뭐예요? 인간에 대한 연구죠. 그래서 방금 26번에도 맥락을 같이 했지만 사회복지학은 순수과학이 아니라 응용과학이에요. 순수과학, 자연과학, 이건 물리학, 생물학, 화학 이런 거죠. 응용과학은 뭐예요? 공학, 의학, 사회복지학.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또 26번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가보면 큰 틀 줄기를 잡아야 됩니다. 사회과학, 사회복지학은 인간에 대한 연구다. 그래서 응용과학에 해당한다. 순수과학은 말 그대로 순수 자연을 연구하는 것, 물리학, 생물학, 화학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용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사회과학 나오면 인간, 뭐 순수과학, 자연과학 나오면 뭐 이렇게 자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8번 갑니다.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의 비교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만 보면 됩니다. 양적 조사는 뭐예요? 양입니다. 양. 질적 조사는 퀄리티 이런 질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적은 사이즈, 질적은 퀄리티. 여기서 보이는 옳지 않은 거는 이런 귀납법을 사용한다. 또 이런 게 또 아주 헷갈리게 합니다. 귀납법의 반대의 의미는 뭐예요? 연역법이죠. 연역법. 쉽게 설명할게요. 이거 뭐 이론적으로 설명하면 1시간짜리입니다. 근데 아주 쉽게 설명하면 어떤 답을 딱 미리 정한 다음에 이론의 설명을 쭉 하는 것을 우리가 연역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정답 2번입니다 라고 체크하고 하는 건 연역법이죠. 우리 김덕희식 공부 방법은 연역법이에요. 답을 딱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포인트를 잡는 건 연역법이고요. 귀납법은 뭐냐면요. 1번은 뭐, 2번은 뭐, 3번은 뭐, 4번은 뭐 하나씩 이렇게 질을 다 분석해서 지네처럼 분석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귀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퀄리티, 질적인 내용을 딱 분석하는 것은 귀납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을 먼저 도출하는 것은 연역법이다. 그래서 질적 조사에 비해서 양적 조사에서는 귀납법을 사용한다. 양적 조사에서는 뭐예요? 연역법. 질적 조사에서는 지네처럼 따진다. 귀납법.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답이 나왔으니까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겠죠. 29번 갑니다. 사회복지 조사를 위한 수행 단계 똑같이 나옵니다. 맨날 1번입니다.
또 여기서 잔수 좀 할게요. 교수님 혹시 2번으로 나오면 어떻게 해요? 패치교도 1번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를 설정하고 먼저 문제를 설정해야죠. 근데 문제에 대해서 가설을 설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조사를 설정한다. 그래서 문가조 딱 3개만 보면 됩니다. 3개면 답이 나오죠. 뭐 뒤에는 알 필요가 없죠. 공부 제일 못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설정하고 가설을 설정하고 조사를 설계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 분석을 설정해서 이거 다 외우는 사람이에요. 사회복지서를 위한 수행 단계를 6단계를 쓰시오라고 하면 외우겠지만 객관식 문제란 말이에요. 그냥 문제를 설정한 다음에 문제에 대해서 가설을 해서 조사한다. 문가설, 오케이. 문가조, 이거구나. 끝. 1번.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주 쉽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공부할 게 별로 없습니다. 30번. 다음 가로 안에 알맞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런 거 사람들 미치게 만듭니다. 뭐 용어도 아주 헷갈리고 뭐 무슨 말인지 뭐 맥락을 못 찾지만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변수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사회복지조선원에서 변수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쉽게 갑니다. 가장 쉬운 건 독립변수 많이 나오는 독립변수. 그 다음에 종속변수. 그 다음에 가외변수. 가외변수를 다른 말로 외생변수라고도 합니다. 가외변수, 외생변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옛날 CF를 보게 되면요, 커피 선전을 할 때 원빈하고 신민아가 나오는 커피 선전이 있었습니다. 카푸치노 선전이 있는데 둘이 양쪽에서 마주보고 이렇게 타입을 마주보고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신민아가 커피를 마시다가 입술에 거품이 묻었습니다. 원빈이 닦아주는 척 휘지를 하면서 닦아주는 척 하다가 키스를 하면서 닦아줬다. 그래서 거품 키스가 그때부터 아주 인기가 아주 인기 있는 그 유래가 됐죠. 거품 키스. 그렇습니다. 여기서 왜 키스를 하게 됐죠? 신민아가 커피 거품이 입에 묻어서 키스를 하게 됐죠. 그래서 종속변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결과. 신민아하고 원빈이 뽀뽀했다. 이 결과가 종속변수예요. 근데 왜 뽀뽀했어요? 입에 거품이 묻어서. 그래서 커피의 거품은 원인이 되는 거죠. 원인. 이 뽀뽀를 유발시킨 원인, 직접적인 원인, 이것은 독립변수예요. 결과의 원인이 되는 거. 근데 만약에 뭐 이제 조크를 하는 겁니다. 이영자 씨가 커피에 거품이 묻었으면 원빈이 키스했겠습니까? 휴지 주고 영자 씨 닦고 뭐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즉 신민아의 미모는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뽀뽀를 유발시키는 간접적인 원인이다. 이래서 가외변수, 외생변수가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뽀뽀는 종속변수고요. 뽀뽀를 유발시키는 거품은 독립변수가 되고 신민아의 미모는 직접적인 원인이지 아니지만 뽀뽀를 유발시키는 간접적 요인, 가외변수, 외생변수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제 이 변수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겁니다. 여기서 보겠습니다. 독립변수 앞에 있으니까 선행된 거죠. 그러니까 선행변수죠. 너무 쉽죠. 독립변수와 결과인 동시에 종속변수 원인, 결과와 원인 서로 A가 독립이고 B가 종속인데 이게 서로 왔다리 갔다리예요. 서로 연결되는 거죠. 연결다리. 매개되어 있다. 매개됐다. 그래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 매개변수. 다른 변수에 의존하지만 다른 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왜?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종속변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서 서로 왔다리 갔다 하면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가외변수, 외생변수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교수님, 그래도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이런 분들은요, 그냥 답 5번 똑같이 나옵니다. 그냥 외우십시오. 이걸 보고 안면타당도라고 그래요. 안면타당도. 타당도가 뭐예요? 맞냐, 안 맞냐. 무엇으로 보는 거예요? 안면으로 맞냐, 안 맞냐. 이런 문제 나오면, 봤어. 답이 5번이지? 안면이 있네? 이렇게 여러분 외우십시오. 그래도 합격입니다. 31번 갑니다. 다음 가로 안에 알맞는 조사 유형을 모두 나열한 것은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연구 대상을 표본 추출하여 일정한 간격을 뒀단 말이에요. 간격을 두고 반복적으로 조사해요.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주사 뭐라고 그래요? 패널 주사와 경향 주사다. 패널 주사 우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만약에 요즘 뭐 정치 뉴스 보면 시사 토론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시사 토론을 할 때 자, 다음은 패널들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라고 하죠. 이게 패널 미리 선정해서 뭐 대표 선수들을 미리 선정해서 모아놓은 거를 패널이죠. 그래서 A 뭐 여당 패널, 여기는 뭐 B 야당 패널들 의견을 들어봐서 서로 막 논쟁하지 않습니까? 미리 사전에 대상을 선정했다. 이걸 패널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패널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죠. 한 번 딱 조사하는 게 아니라 몇 번 반복적으로 조사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 패널들을 한 번 조사하고 그다음에 패널들한테 또 물어보고 그래서 한 명한테 안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B한테 또 물어보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직접적인 이 설명은 안 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A 패널 물어보세요. B 패널 패널을 어떡합니까? 이렇게 반복적으로 본다. 패널 조사. 경영 조사. 이럴 때는 어떤 경영입니까? 출제 경영이 어떻습니까? 출제 경영이 난이도가 쉬워요. 이번에는 난이도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경영을 조사하는 거. 그래서 일정한 시간을 두고 계속 반복적으로 조사하는 거. 시간을 두고 변화가 있으니까 패널 조사, 경영 조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뭐 문헌 조사는 뭐 문헌을 보고 하는 거고 전수 조사, 전부 조사하는 거 뭐 이런 거 알 필요 없습니다. 32번 갑니다. 다음 가론에 알맞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옳은 것만 보는 거죠. 내적 타당도. 타당도 뭐예요? 맞냐 안 맞냐. 내적. 그러니까 내적으로 맞냐 안 맞냐. 예를 들면 뭐 실험실 검사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제가 예를 드는 건 이그젬플.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예를 드는 겁니다. 뭐 이게 100% 맞다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라고 샘플링 하는 겁니다. 집에서 라면을 끓이는데 라면을 뭐 공기의 저항 또 온도 이런 걸 모든 걸 다 맞출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 내적으로 라면 맛이 맞냐 안 맞냐라고 알 수 있는 걸 내적 타당도에. 그러려면 뭐예요? 원인과 결과가 딱 맞아야죠. 그래서 뭐 온도도 맞아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환경도 맞아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높이기 위해서는 원인과 결과가 딱 떨어져야 돼서 원인 변수와 또 결과 변수, 인과관계가 서로 딱 맞아야 내적으로 찌찌뽕한다 이겁니다. 또 외적 타당도. 외적 타당도는 우리가 보통 일반화 타당도라고 그래요. 일반화 타당도. 정확한 조건에서만 라면 맛이 마시는 게 아니라 자연에서 이렇게 어떤 가외 변수, 외생 변수가 있는 존재에서도 맛있다. 일반화되어 있다. 이게 이제 외적 타당도죠. 일반화 외적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돼요? 확률이 딱 맞아야죠. 그래서 확률 표집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또 연구 표본의 크기, 표본, 대표 표본, 표본은 모집단 대표 선수입니다. 표본이 예를 들면 표본은 이렇게 설명할게요. 계속 나오니까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초등학교 학교에서 표본을 추출하였다. 이러면 초등학생 학생들이 대표 선수가 역할을 잘 못합니다. 왜? 표본 크기가 작기 때문에 전 국민을 상대로 해야 대표성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성이 있지 않습니까? 외적 타당도는 일반화되는 타당도가 있으니까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표 선수로 만들면 일반화가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표본 크기가 커야 대표 선수로서 역할을 다 한다. 그래서 표본의 크기가 커야 된다. 여러분 지금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저게 저 말이구나. 표본의 크기가 커야 된다. 대표 선수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커야 된다. 그래야 일반화시킬 수 있으니까. 그러려면 뭐예요? 확률 표집이 돼야 된다. 비확률이 아니라 확률 표집이 돼야 된다. 왜? 확률 표집이 검증률이 좋으니까. 또 내적으로 찌찌뽕하게 되니까 뭐예요? 원인과 결과가 딱 맞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1번으로 외우십시오. 33번 갑니다.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측정 재능거예요.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실무 문항수가 적을수록 좋다. 아니죠. 어떤 대상에 김덕희 강의에 측정 얼마큼 강의를 잘하는지 측정 설문지를 만들 때 1, 2, 3, 3개 강의 잘한다. 강의 너무 잘한다. 강의 진짜 잘한다. 이렇게 하면 별 메리트가 없죠. 그래서 문항수 한 100문항 갖고 이렇게 문항수에 대한 검증을 해야죠. 근데 문항수가 한 10,000개 된다. 그러면 또 짜증나요. 그래서 신뢰도를 설문 적을수록 좋다. 많을수록 좋다. 단
많을수록 좋을수록 정비례로 올라가지는 않는다. 그래서 뭐 보통 적당한 게 좋아요. 가장 뭐든지 문항수가 100문항 정도, 문항수가 10,000문항 정도 하면요 하다가 지쳐서 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설문문항이 많을수록 좋다라고 보고요. 또 이렇게 이 문제 잘 나옵니다. 함정. 측정의 신뢰도는 같냐 안 같냐예요. 일관성이 있냐 없냐라고 보는데 문항수가 많을수록 정비례로 신뢰도가 늘어난다라고 문제가 나오면 정비례는 아니다. 너무 많으면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4번 까보시죠. 척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쇼. 척도. 척 보면 M입니다. 그래서 척도가 뭐냐? 척도는 사이즈의 사이즈. 인생의 척도, 인생의 사이즈가 얼마큼 크냐, 안 크냐 이겁니다. 그래서 A, B, C, D 가장 큰 척도는 명서등비죠. 척도 네 가지 명서등비, 명명척도, 서열척도, 등간척도, 비율척도. 즉 인생의 사이즈예요. 명명척도는 이름의 차이 정보. 그래서 뭐 등번호 예를 들면 뭐 11번은 차범근 선수, 등번호 7번은 손흥민 선수 이렇게 이름을 아는 건 명명척도고요. 서열척도는 순서를 나타내는 거. 반에서 1등, 2등 이건 순서고요. 명서 등이죠. 등간척도는 간격을 나타내는 거죠. 간격. 비율척도는 비율을 나타내는 거고. 그래서 요 크기죠. 명명척도 이름의 차이 정보만 알 수 있다. 서열척도 이름의 차이 정보 플러스 서열까지도 알 수 있다. 등간척도 이름의 차이 정보 플러스 순서 플러스 등간 간격까지도 알 수 있다. 여기는 비율까지도 알 수 있다. 비율이 제일 큰 거죠. 그래서 옳은 것을 모두 고시하면 정답이 기역, 디귿, 리을이니까 기역, 디귿, 리을은 다 옳은 거죠. 옳고 볼 필요 없죠. 그래서 리을이 왜 틀린가를 확인하면 비율 척도의 대표적인 유형은 리커트 척도다라고 하는데 리커트 척도가 뭐냐면요. 리커트 척도는 보통 5척도라고 그래요. 5척도. 우리 많이 해보죠. 저도 얼마 전에 핸드폰 고장나갖고 이렇게 S사에서 고쳤거든요. 그러면 설문지에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고객 만족도 조사할 때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뭐 싫음, 매우 싫음 이렇게 나올 때 점수 매기는 거. 그래서 매우 만족에 그냥 보통 이렇게 막 체크하지 않습니까? 또 담당자가 짜증나면 그냥 이렇게 막 체크하죠. 이런 체크 방법을 리커트 척도 방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만족도가 놓으면 별이 5개, 뭐 장수 돌침대 막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순위를 알아보는 거죠. 만족도의 순위, 그래서 만족도가 좋다, 나쁘다라고 합니다. 순위니까 뭐예요? 순서, 서열이죠. 그래서 리커트 척도는 순서, 서열 척도에 해당된다라고 합니다. 비율 척도가 아니라 서열 척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5번 갑니다. 다음 사례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타당도로 옳은 것은 판별 타당도라고 합니다. 판별 타당도를 다른 말로 변별 타당도다라고 또 명명을 합니다. 변별 타당도. 구성 타당도의 하위 요인입니다. 구성 타당도. 구성 타당도. 타당도가 뭐예요? 맞냐 안 맞냐. 구성이 잘 맞냐 안 맞냐라고 보는 건데 구성이 잘 맞으려면 첫째 뭐 드라마 별그대인가요? 있잖아요. 별그대. 남자 주인공이 누구예요? 김수현. 여자 주인공이 누구예요? 전지현. 둘이 주인공을 잘 뽑았죠. 그래서 드라마가 히트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인공이 잘 뽑았다. 요인 문항들을 잘 뽑았다. 이걸 요인 분석이라고 하죠. 주인공들이 서로 사랑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온다. 관계 있는 변이들이 자주 나온다. 이걸 수렴타당도라고 하고요. 관계 없는 것들이 많이 안 나온다. 관계 없는 것들. 즉 쓸데없는 게 많이 안 나와야 돼요. 그래야 변별력이 있죠. 그래서 변별 타당도를 그냥 변별력, 쓸데없는 거를 가려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뭐 별그대 나오는데 강호동이가 나와서 별들에게 물어봐! 그러면 드라마가 이상해지죠. 이런 오염이 안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런 오염이 안 나올수록 변별 타당도가 높다. 관계에 있는 게 많이 나올수록 수렴 타당도가 높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문제 보게 되면 연구자가 새로 개발한 우울 척도와 또 자아 존감 척도 간의 상관계수를 서로 비교했더니 별로 관계가 없더라 이거예요. 관계가 없다. 상관계가 매우 낮다. 변별력이 생긴다 이거예요. 관계가 없다.
이러면 변별 대난도가 높겠죠. 왜? 서로 관계가 없으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판별, 가려내는 것이다. 변별력을 구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6번 갑니다. 신뢰도 갔냐 안 갔냐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재검사법, 검사, 재검사 신뢰도, 대안법, 어떤 대안을 만드는 거, 반분법, 반으로 나누는 거, 내적 일관성, 이걸 문제 내적 일관성 이거를 뭐 크롬바 알파겟으로 뭐 계산하고 하는데 그냥 뭐 이런 거 나오면요. 아, 그냥 모두 답이다. 이 문제 다시 한번 갑니다. 나오면 똑같이 나와요. 아, 물어보면 모두 답이다. 정답 5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대안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데요. 성격 고쳐야 됩니다. 답 나왔는데 뭘 알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이선희 노래 들으십시오. 37번 갑니다. 다음이 설명하는 척도로 옳은 것은 이런 거 척도. 어렵죠. 이런 거 보면 또 머리가 인지가 또 막 짜증내요. 그냥 이런 거 보면 척 보면 M입니다. 답이 4번입니다. 어휘적 분화척도. 어휘라는 것은 이제 말 뜻이죠. 말의 뜻. 이건 이제 다른 말로 의미 분화척도라고 합니다. 의미 분화척도. 의미 분화척도는 뭐냐면요. 개인의 주관적 의미를 알아보는 거예요. 주관적 의미를, 주관적 느낌을 알아보는 거예요. 여기서 답 나왔죠. 친절하냐, 얼마큼 친절하냐. 예를 들면 뭐 서비스 센터 가는데 얼마큼 친절하냐. 전 참고로 몸이 너무 아파서 요즘 정말 바쁩니다. 제가 지금 고용직하랴 뭐 또 사회복지학 또 이렇게 또 강의하라 막 엄청나게 직업상 강의하랴 엄청나게 바쁩니다. 거의 뭐 밤을 꼬박 새면서 일을 해서 약에 의존하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틀에 한 번 걸로 영양주사 맞습니다. 영양주사. 그래서 뭐 마늘 주사도 맞고 뭐 비타민 주사도 맞고 피로백 주사도 맞고 막 주사 맞으면서 또 피곤하면 또 한 2시간 잠자고 또 촬영하고 밤새 또 교재 만들고 연구하고 낮에 또 각 촬영하다가 힘들면 또 주사 맞고. 근데 주사 맞는데 이비인후과 가는데 불친절해요. 뭐가 돈이 안 되나 봐요. 불친절하고 기분 나빠요. 그래서 내 개인적으로 근데 뭐 가까우니까 안 친절하다. 행복한 거. 안 친절하니까 별로 안 행복해. 그 이비인후과 가면. 이런 거 하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그 이비인후과가 좋겠죠. 사람은 많더라고요. 이건 개인 차이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개인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 어휘적 분화척도. 의미를 분화한다. 개인의 의미를 부여한다. 이런 것들을 어휘적 분화척도로 간다. 이해하면 쉽습니다. 나는 그래도 이해 안 돼요. 그럼 그냥 외우세요. 똑같이 나옵니다. 이런 거 나오면 그냥 어휘적이다. 그냥 점선 나오면 어휘적 4번 끝. 이렇게 봐도 합격입니다. 합격증에 답만 외워서 합격했으면 이렇게 안 써 있습니다. 그냥 합격 써 있습니다. 38번 갑니다. 표본 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본 이런 것들이 생소해요. 표본은 모집단이라고 해요. 모집단. 대표 집단을. 그래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표본 대표 집단을 뽑을 때 그냥 쉽게 그냥 자동 뽕으로 나온 게 대통령 선거를 할 때 갤럽이라는 뭐 연구기관에서 조사를 한다. 근데 어떻게 조사하냐? 샘플링, 하여튼 기본적인 표본을 조사한다 이거예요. 연령대, 뭐 20대, 30대 이렇게 대표 모집단을 구성하는 것을 표본이라고 그래요. 이 표본이 커야겠죠. 표본이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들만 검사해 놓으면 뭔가 에러가 생기겠죠. 그래서 표본의 크기가 증가하면 표본의 크기 전국적으로 뭐 전라도, 경상도, 뭐 충청도 전국적으로 표본을 다 만들어 해야 오차 범위가 없죠. 그래서 표본의 오차는 커진다가 아니라 작다죠. 그래서 여러분 대통령 선거할 때 개표할 때 이번 갤럽의 뭐 이 조사 오차 표본 뭐 표준 오차 범위는 뭐 3%입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오차 범위가 샘플링 전국적으로 잘 해야 오차 범위가 안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표본의 크기가 증가하면 표준 오차, 표준 오차라고 하고 표본 오차라고 합니다. 오차 범위는 작아진다. 왜? 대표성을 잘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면 저게 저 말이구나 라고 하면 공부가 아주 그냥 무지하게 재밌습니다. 이렇게 너무 이해가 되니까
아, 그렇구나. 아, 이해가 되니까 너무 재밌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자기서 잠깐 헛발질하는 사람, 1번은 뭐고, 2번은 뭐고, 4번은 뭐고, 5번은 뭐고, 이거 헛발질하는 사람, 성격 고쳐됩니다. 또 완전 개투레이, SAMPLIN, 스펠링, 아유, 스펠링 다시 한번 여기, ERROR, 이거 외운 사람 개투레입니다. 시험에 나오면 이 문항이 시험에 나옵니다. 왜 이 문항을 출제자가 뽑아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적을 알고 나를 알아요. 출제위원들이 어떻게 출제를 하고 어떻게 문제를 뽑는 걸 알면 그 다음에 쉽습니다. 모르니까 자꾸 엄한 거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39번 갑니다. 질적조사의 일반적인 사용하는 표본 추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거는 옳지 않은 것만 제발 좀 보세요. 여기서 옳은 거 보고 싶은 사람이 또 많아. 옳은 거 봐서 뭐 하려고 그래. 나오면 똑같이 나오는데 옳은 거 보니까 맨날 헛발질 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하는 양이 많고. 제가 잔소리 같지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옳지 않은 것만, 옳지 않은 거 보세요. 침략 표본이다. 침략이라고 하고요. 또는 뭐 여기서는 군집 표집이에요. 군집 표집. 모집단이 동질적일 때 이 통으로 묶어서 이렇게 표집하는 방법. 예를 들면 초등학교 1학년 1반, 1학년 2반. 이건 동질성이죠. 초등학교 1학년 1반과 2학년 1반은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동질성. 군대도 1내무만, 2내무만. 신병교육대 1내무만, 2내무만. 이렇게 묶어서 하는 거. 이건 이제 이건 묶어서 묶음이죠. 양이죠. 그래서 침략 표본 저출은 양적 표본이다. 질적이 아니라 양적이다. 답이 나왔으면 그 다음에 볼 거 없죠. 눈덩이 표본 저출이 뭐예요? 눈덩이 표본 저출. 예를 들면 눈덩이는 뭐 한 사람의 이 사람이 논문 쓸 때 이 사람을 준비해서 이 사람의 지인을 또 소개받아서 이 사람의 지인을 또 소개받아 이렇게 늘어가는 건데 이거 뭐 이런 거 알면 더 헷갈려요. 그냥 눈덩이 표본 저출은 겨울에 눈이 내려오네. 눈사람이나 할까? 뭐 이 정도만 보면 되겠습니다. 40번 갑니다. 내용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그런 것은 옳지 않은 것만 보면 됩니다. 기억, 리을이 옳지 않은 거네요. 왜 옳지 않은 건지 확인할게요. 내용 분석은 말 그대로 내용 분석, 자료가 많은 거예요. 기존 자료가. 기존 자료에 의존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 학교 다닐 때 국사 시간에 대정태세, 분단세, 예성연중, 임명석 쭉 외우지 않습니까? 이런 이 왕조의 이런 자료를 보고 공부하는 거죠. 왕조 그래서 예성연중, 임명석, 광인효용, 습경령까지 조선시대 끝났죠. 그래서 연구범위가 무제한적이다. 웃기지 마라. 습경령으로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을, 기존 자료를 활용하는 질적, 기존 자료를 활용하는 자료의 양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질적 조사가 아니라 양적 조사이다라고 보고요. 뭐 질적 조사라도 가설 경종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억, 리을이 옳지 않은 거고요. 41번 갑니다. 외부 사건을 통제할 수 있는 실험 설계를 모두 그런 소리. 외부 사건을 통제하는 거예요. 외부 사건. 통제하는 솔로몬 4집단 설계. 이건 집단을 1, 2, 3, 4 집단을 나눠 놓고 통제 방법에 따라서 설계하는 겁니다. 또 여기도 리을은 통제 집단 후. 통제 집단이니까 통제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 리을이다. 끝. 내 집단 통제 집단 기억 리을이다. 간단하게 보면 됩니다. 42번 갑니다. 이런 것들을 팍팍 치고 와야 돼요. 얘는 뭐고 얘는 뭐고 얘는 뭐고 얘는 뭐고 얘 10분 얘 20분 얘 이거 다 진짜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좀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차피 똑같이 나오는데 왜 그럴까? 근데 진짜 이런 사람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다시 한번 당번에 성격 고쳐야 됩니다. 42번 갑니다. 단일 사례 설계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것만 본다. A, B 설계. A, B에 대해서 A, B에 대해 설계를 다시 한번 A, B 가설을 기초선 보게 되면 제2 기초선과 제2 개입 이 가설을 추가하는 겁니다. 추가했으니까 A, B 이론에 다시 A, B를 추가시킨 거죠. 하위 단계를 추가한 거죠. 그래서 외부 요인을 통제할 수 있어 개입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그렇죠. 뭐 추가하면서 외생 변수, 가외 변수의 영향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한 번 더 하위 단계를 확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통제할 수 있어 개입의 외부 요인을 외부 요인, 가외 요인을 통제할 수 있다. 왜? 한 번 더 하위 단계를 확인했기 때문에 포인트 잡고 나머지는 볼 거 없습니다. 43번 갑니다. 외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외적 타당도는요.
외적 타당도는 보통 실험실 타당도가 아니라 자연 발생적인 타당도를 일반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일반화 타당도, 객관화 타당도라고 한다. 일반화 객관화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연구 참여자의 반응성. 그렇죠. 연구 참여자가 반응을 이때는 이렇게 하고 이때는 이렇게 하고 그때 달라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고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고 이렇게 되면 타당도가 낮아지겠죠. 그래서 연구 참여자의 반응성은 외적 타당도 일반화시키는데 저해 요인이다 라고 보시고 나머지는 볼 거 없습니다. 40 통계적 회계. 통계적 회계가 뭐예요? 이런 걸 따지면요. 인지가 다시 회계 거꾸로 돌아가서 뒤죽박죽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참 보지 마세요. 얘가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놔두고 맨날 조연들 갖고 다 씨름하니까 헛발질하고 머리 아프고 시간 낭비하고 이걸 보고 이런 공부를 대표적으로 소모적 학습 방법이라고 그래요. 소모적 학습 방법 또는 비생산적 학습 방법. 이렇게 뭐 옳은 거 물어보면 옳지 않은 거 확 따지고 옳지 않은 거 물어보면 옳은 거 따지고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공부하십시오. 44번 갑니다. 마치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게 목적이에요. 여기서. 그러면 저 같으면 KTX 타고 와요. 맥주 마시면서 음악 들으면서.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이렇게 가기 싫어요. 자전거 타면서 구석구석 보고 싶어요. 이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저는 자전거도 싫어요. 뛰면서 하나하나 자연의 공기도 느끼면서 가고 싶어요. 부산 가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44번 갑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근거 이론의 분석 방법은 수집된 자료에서 나타나는 범주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범주들을 특정한 구조의 틀, 이 코딩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프로그램화 시키는 거, 보통 프로그램화 시키는 걸 코딩이라고 그래요. 그럼 구조의 틀을 잡았단 말이에요. 집을 짓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기둥을 딱 박았단 말이야. 치과 가서 임플란트 하는데 이빨 임플란트 기둥을 딱 박았단 말이에요. 이 기둥이 뭐예요? 축이지, 축. 축 코딩 끝. 얼마나 쉬워요? 구조적 틀 나오면 축 코딩 찌찌뽕. 45번 갑니다. 다음 사례에서 설명하는 표본 추출 방법은 사회복지사들의 감정 노동 정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은 전국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를 대상으로 연령 쭉 했다. 그래서 연령은 30대 미만, 30대 이상 이렇게 해서 고려해서 할당한 거죠. 할당 표본. 끝났습니다. 지가 다 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항에 있는 단어와 문항에 있는 의미가 나오면 보통 그게 답입니다. 그래서 30대 이상을 고려해서 할당해서 했다. 할당 표본 추출이다. 46번 갑니다. 질적 조사의 엄격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기억, 니은, 기억, 티근, 리을이니까 옳은 건데 볼 거 없죠. 표준화된 척도의 사용이다. 표준화된 척도는 양이 많을 때 표준, 객관화된 것을 딱 추출해서 하는 척도거든요. 그래서 표준화 척도는 질적 척도가 아니라 양적 척도다. 그래서 표준화 척도 양적 끝, 니은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7번 갑니다. 초점 집단, 포커스죠.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익명의 전문가들을 패널로 활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익명의 전문가들을 패널로 활용하는 것은 델타의 기법입니다. 델타의 기법. 델타의 기법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추가 설명하면 델타의 기법이 뭐냐면요. 보통 면접이나 또는 뭐 인터넷 또 설문지를 통해서 내담자와 이렇게 대면에서 어떤 조사를 하는 방법을 델타의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름을 안 쓰겠죠. 그래서 이름을 안 쓰니까 익명의 전문가죠. 패널 대표 선수를 이름을 안 쓴 대표 선수가 지금 여당의 정책은 어떻게 생각하죠? 야당의 정책은 어떻게 생각하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 설문지로 물어보고 또는 전화로 물어보고 아니면 만나서 물어보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을 델타의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점 기법은 그냥 초점 맞추는 겁니다. 48번 갑니다. 설문지 작성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양 선택식 질문은 응답 범주 중에서 하나 또는 규정. 하나
또는 그 이상이니까 다항이죠. 치가 다 써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 또는 그 이상 다항 맞는 거다. 5번 끝. 나머지는 볼 거 없다. 49번 갑니다. 실험 설계에 유행하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중시계열 설계는 통제 집단을 설정하지 않는다. 이런 용어들 이런 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실은요. 사회복지 조사론이 시험 문제 중에서 제일 어렵다겠습니다. 제일 어려운 게 이 정도면요. 나머지는 식은 죽 먹기예요. 그러니까 설명 들어도 뭐 어렵지 않네. 설명 들으니까 뭐 저 정도면 맞출 수 있겠네. 이런 자신감이 뿜뿜 올라올 겁니다. 용어가 중요해요. 시계열 설계는 뭐냐? 이걸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사회복지학과 4학년을 졸업한 학생들도 시계열 설계가 뭐야 하면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왜? 용어를 설명 안 하고 진도만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계열 설계는 뭐냐면 시계월, 타임, 시간이에요. 시간에 따라 움직이는 별량들. 예를 들면 뭐 경제 동향, 뭐 국제 경제 또는 뭐 날씨 동향. 날씨가 뭐 이 시간별로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시간별로 달라지는 별량을 알아보는 것을 시계열 설계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가 아니라 단일이 아니라 다중이에요. A 그룹이 있고 B 그룹이 있는데 이 그룹에 따라서 시간별로 어떻게 움직이냐 전문적으로 보게 되면 독립변수의 사용과 독립변수의 미사용의 관계에 대해서 여기는 어떻게 움직이고 여기 독립변수의 전후 사정과 여기는 독립변수의 전후가 없이 그냥 쭉 보는 거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시간별로 변하냐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건데 그냥 그냥 뭐 시간별로 변하는 거구나까지만 알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다중이니까 여러 가지 입장에서의 통제 집단을 설정할 통제 집단이 있어야죠. 통제 집단 가외 변수도 있고 뭐 외생 변수 이런 것들은 통제해야 별량 차이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통제 집단을 설정하지 않는다. 웃기지 마라. 통제 집단을 설정해야 별량 차이가 줄어든다. 오차 범위가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그래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그냥 답이 1번이에요. 그냥 외우십시오. 똑같이 나와요. 50번 갑니다. 다시 갑니다. 교수님 혹시 이거 다음에 3번으로 나오면 어떻게 해요? 패치게도 안 나와요. 나오면 1번, 안 나오면 안 나옵니다. 50번 갑니다. 서베이 나왔네요. 서베이 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옳은 것은 기억, 리을. 서베이 그렇죠. 방금 전후에 설명했죠. 뭐 전화나 면접이나 이런 거, 이런 대면이나 어떤 뭐 전화 이런 걸 통해서 조사하는 방법. 서베이 조사. 전화 조사는 무작위 표본 추출이 가능하다. 무작위로. 또 면접 조사는 우편 조사에 비해서 비용이 많이 든다. 그렇죠. 면접관도 있어야 되고 면접 시설도 있어야 되고 우편 조사는 보내면 되는 거니까 뭐 이건 맞는 거니까요. 옳은 것이다라고 하고요. 참고적으로 우편 조사는 심층 규명이 쉽다. 우편 조사는 심층 규명이 어렵죠. 그냥 우편으로 보내서 그것만 체크하는 거니까요. 또 배포 조사는 익명이죠. 이름이 없는 걸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고 대답하시오. 응답 환경을 통제하기가 쉽다. 통제하기가 어렵죠. 응답 관리자가 없으니까 뭐 어떻게 잘 제대로 성의 있게 하는지. 그래서 통제하기가 어렵다. 뭐 이렇게 포인트 잡으시면 뭐 이렇게 묶어서 이해도 되고 이렇게 묶어서 이해도 되고 어차피 답은 기억입니다. 이렇게 해서요, 여러분 이제 사회 복지조사론을 강의를 해봤는데. 야, 좀 어려운 것 같지만 뭐 저 정도로 이해하면 뭐 공부 충분히 할 수 있겠네. 이게 제일 어렵다니까 나머지는 그냥 진짜 식은죽 먹겠네. 벌써 뭐 합격할 수 있겠네. 이런 자신감이 뿜뿜 올라올 겁니다. 저는 다음 시간 2교시 사회복지 실천호에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